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3.6% 늘린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례가 없는 규모에다가 사상 최초로 60조 원을 돌파한 것인데요. 이는 2024년에 비해 3.6% 증가한 수치로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인 3.2%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방 예산의 증가는 한국의 안보와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무기 개발 및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세부 내역을 보면 우리 군의 대응 상대가 주적인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2025년 국방 예산이 단순한 방위비 지출의 확대가 아니라 향후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7일 정부는 66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지출 대비 20조가량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사실 규모는 크지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경상 성장률인 4.5%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국세 수입 증가율인 4.1%에 못 미치는 3.2%의 예산을 늘릴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에서도 유독 파격적으로 예산을 늘린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방비인데요. 그야말로 아껴 쓰는 가운데 쓸 곳엔 쓴다는 방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60조 원, 460억 달러를 넘긴 이번 국방 예산에선 인건비만 총 22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국방부는 이외에 KF-21과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방 예산 증가로 인해 2025에서 2028년 국방중기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무기 개발과 생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술했듯 KF-21의 최초 양산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로 이번 예산을 통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의 공군력 강화와 자주 국방 체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F-35 전투기의 추가 도입과 킬체인, 즉 선제 타격 역량 강화를 위한 3조 원 이상의 예산도 배정되었습니다. KF-21의 양산은 한국 공군의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F-35의 추가 도입은 스텔스 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인 LSAM 개발에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LSAM의 경우 기존의 패트리어트 및 사드 체계와 함께 다층 방어 체계를 완성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 능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이 무기의 개발과 배치는 한국의 다층 방어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레이저 대공 무기의 양산에도 7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차세대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무기 연구개발 예산도 5% 이상 증액된 약 5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래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한 신기술 및 신무기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 사이버 전력 등 첨단 분야의 연구개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한국의 국방력을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 킬체인은 적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하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방어 체계로 한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국방 예산을 보면 상당 부분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비대칭 전력을 상대하기 위한 무기체계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KF-21, F-35, LSAM, 킬체인 등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들로 이러한 무기체계의 개발과 배치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위협을 보다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주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비책도 보완했다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국가안보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2025년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텐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지역 중 하나인 동북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핵 개발은 한국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국의 군사적 확장은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국방 예산을 증액하여 다양한 군사력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해양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활동은 한국에 매우 큰 우려사항입니다. 중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야망은 단순히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주변국들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신형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첨단 미사일 시스템 등을 대규모로 개발 및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스템 도입, 해군력 강화 등이 그 예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은 중국의 제니10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성능으로 비록 숫자에서는 밀릴지언정 중국과의 공중전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적 SLBM 역시 다분히 중국을 의식했다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중국의 해군력에 대항하기 위해선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해야 했는데, SLBM의 존재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군이 신경 써야 할 존재가 북한뿐이라면 한국형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은 전혀 필요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상 전력의 도입을 통해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전쟁 후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 조약은 단순한 방위 협력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깊이 연관된 동맹으로 발전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경제적 압박이 심화함에 따라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들은 최근 들어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으며 해상, 공중, 사이버 및 우주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경제적 보복 및 군사적 위협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동맹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대중국 전략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긴장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한국의 국방 강화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지속하면서도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25년 국방 예산 증액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자주적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철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한국의 강력한 국방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2025년 한국은 국방 예산으로 60조 원을 넘는 금액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GDP 국방비 비율이 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안보를 위해 다수의 예산을 투입하며 안정적인 전력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대한 예산 증액과 무기 개발이 필수적이며 한국은 이번 2025년 국방 예산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증액이 단순한 무기 구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자주국방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지속적인 무기체계 개발과 배치를 통해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병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증가로 자칫하면 다른 중요한 군사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위험 역시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병봉급 예산은 올해보다 19.1% 증가한 5조 1,013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자칫 너무 많다고 인식될 수 있으나 젊은 세대의 감소로 국방 인력의 수급이 어렵고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이 선진국화된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도 인정해야겠습니다. 결국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은 단순히 금액의 증가를 넘어서 실질적인 안보 역량 강화와 자주국방 체제 구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군사적 경쟁에서 안정적이고 견고한 위치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30일 인니 국방예산 영상입니다. 나라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외신이 봤을 때 인도네시아는 가난한 국가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GDP는 약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최근 몇 년간 연평균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로 봤을 때는 중위권, 동남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국방 예산만큼은 짜게 편성했을까요?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전체 국민의 9.2%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국가 전체의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역시 낙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육, 의료, 인프라 건설과 같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니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전통적인 방식의 대규모 육군 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군 대신 해군과 공군의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요. 문제는 육군은 총 한 자루면 끝나지만 해군은 배가 필요하고 공군은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즉, 더 비싼 장비와 기술엔 큰 돈이 들어가고 이런 큰 예산을 쓰는 것을 인니 정부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니 정부는 방위력 강화보다는 해양 안보 및 지역적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운동의 창립 멤버 중 하나로 전통적으로 중립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이는 국가가 군사적 대립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며 국방비 증강보다는 외교적 힘을 통한 안보 확보를 추구한다는 정책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이런 태평한 소리가 나오는 것인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유지해왔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은 서로 분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등장한 중국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것일까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구단선을 주장하며 대부분의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나투나 제도 북부 해역도 이 중국의 구단선에 포함되어 있어 양국 간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지역입니다. 또한 중국은 대놓고 구단선 인근 해역에 자국의 무장함정과 어선을 파견, 지속해서 인니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활동이 자국 영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제분쟁 지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은 과거부터 어족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자원이 묻혀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해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버팀목인 셈인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어선과 해경을 보내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주권과 경제적 권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광범위한 영토와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를 가진 나라로 이러한 복잡한 사회 구조 때문에 내부 치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 반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테러의 위협도 낮지 않은 상태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 수준은 인니가 처한 안보 현실에 비췄을 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란 것입니다. 인니는 최소 필수 병력으로 국방을 꾸려나갈 것이며 국가의 오랜 고민이었던 지역 반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안을 강화해 중앙집권 체계가 완성되면 외부 영토에 대한 방위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처음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니의 짠물 국방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방 예산의 대부분을 군인 복지와 경영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군수품 조달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래 인도네시아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 분야엔 달랑 1조 6천억 루피아, 한화 1380억 원만이 책정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소된 금액에는 KF-21 분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사업에서 총 개발비 8조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한국으로부터 KF-21에 관련 기술 일부를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니는 계약 체결 후 초기에만 약속된 분담금을 일정 부분 지불했을 뿐 이후 경제 여건 악화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기술 이전에 한국 측이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이것부터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분담금 완납을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는 핑계를 대며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KF-21 분담금 미납이나 축소도 문제지만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다른 쪽에서는 마치 한국을 약올리기라도 하는 듯이 작지 않은 규모의 무기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국방 현대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서 F-15EX 24대와 S-70M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 프랑스로부터는 라팔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 미국과 프랑스는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인도네시아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1조 원이나 분담금을 깎아주는데 인도네시아는 KF-21 기술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기술 이전은 KF-21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 이후에 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된 이야기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깎아준 만큼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조건이라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에이사 레이더, IRST, EOTGP, RF제머 같은 핵심 기술을 넘겨줄 리도 없습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첨단 전투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기술만 이전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인니 정부에 축소된 범위의 기술 이전만 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군사 전문 채널과 외신은 이런 인니 정부의 결정을 심각한 오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니 정부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해도 인니 정부가 아낄 수 있는 돈은 최대 1조 원인데 그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한국 정부와의 믿음을 깨버린 것도 중요한 명분을 잃은 요소지만 현재 인니가 중국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지금보다 나은 단계의 전투기가 필요한데 이제 곧 양산품이 쏟아질 KF-21에 대한 최우선 원리를 제 손으로 포기하는 것은 제 발등 찍기라는 평가입니다. 서양 속담으로는 제 발등에 총을 쐈다고 하는데요. 이런 최악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원부국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으며 KF-21 보라매 개발과 같은 대규모 군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또한 인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방위 예산보다 경제 회복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것도 한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한 인니의 정치 상황도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KF-21 사업에 대한 지지가 일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리더십도 자주 변화하고 있으며 잦은 정책 우선순위의 변경도 KF-21 도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니는 중국의 도발에 대해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주로 외교적 방법과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친밀함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그러나 힘없는 국가끼리 친한 척해봐야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중국의 눈엔 인도네시아가 우습게 보일 뿐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바다의 만리장성, 중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언제쯤 그들은 자국의 안보 현실을 자각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3일 KF-21 안파나 못파나 영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과거부터 KF-21을 두고 라팔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두 기체는 성능 면에서 줄곧 비교되는 존재였지만 비슷한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KF-21의 개량 버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에서 다소 놀라운 일인데요. 이에 라팔 제작사인 다쏘와 프랑스 정부는 정치와 경제적 이유로 미국산 최신의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친서방 국가와 제3세계와 중동 등 비동맹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큰손 중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계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라팔은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체 중 하나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은 최근으로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서 벌써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는 레이더 등 첨단 기능 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라팔은 초창기 버전에서 A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만 10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KF-21은 외형 설계만으로도 스텔스기에 준하는 피탄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이 KF-21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라팔을 도입하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 전략적 억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함재기로도 개발돼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이 막강하고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미카 NG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라팔의 이 같은 특성은 KF-21과 매우 비슷합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보다는 스텔스 성능이 낮지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유력 군사 매체인 디펜스 투데이는 말레이시아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한민국의 KF-21과 함께 러시아 수호이 57이 물망에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유력한 경쟁 기종이 될 것이라 평가받던 라팔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한 이유도 스텔스 성능에 대한 확장성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파는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수호이 57보다 KF-21이 더 유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만 봐서는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KF-21이 수호이 57보다 더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비록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호이 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F1 터보팬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E 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에서 수호이 57보다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KF-21은 무장체계에서도 수호이 57보다 우월한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은 동체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를 총 1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호이 57은 14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스텔스 성능을 위해 사실상 8개의 하드포인트에만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경우엔 수호이 57의 생산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신 기체도 아닌데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KF-21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수호이 57의 생산 목표를 2028년까지 75대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형편상 수출을 위해 추가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수용 라인을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데만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F-35A 금수 조치에 화가 난 이집트가 양산체제도 못 들어간 수호이 57을 도입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아갔지만 수호이 57을 대신해 수호이 35를 사가라 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라팔 역시 비싼 가격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KF-21의 대당 가격이 약 1,100억 원이고 수호이 57은 복좌형 모델 기준으로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가장 최근에 판매된 라팔은 약 1,8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에도 KF-21의 수출길이 무조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KF-21의 수출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로 현물교역의 부정적인 정부와 여론의 시각을 꼽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금 일부인 현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도 조건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깨지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5를 들여올 때 대금의 일부를 천연고무, 야자육, 커피, 코코아, 가공 생선 등으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러시아로부터 12대 전투폭격기를 임차하면서 임대료로 쇠고기와 밀을 주기도 했으며 말레이시아는 2002년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구매하면서 야자유 등을 현물 거래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례도 있는데요. 2011년 필리핀의 근거리 유도탄을 수출할 때 대금의 일부인 68만 9천 달러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터무니없이 비싼 라팔과 생산량이 떨어지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전투기에 대비 KF-21이 본격적인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서기 위해선 KF-21 관련 계획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항공무장 장착 및 도입 계약을 서두르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주 활동 경험부터 빨리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외교와 재정적 지원은 정부가 맡고 라팔 체계 통합을 담당한 다소 전자장비 개발을 맡은 탈레스, 엔진 제작사인 사프랑이 힘을 합쳐 라팔 인터내셔널을 구성, 수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는 국가로 리그의 수준을 넘어섰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쫓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인도와 터키도 신흥방산 강국인 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밀리터리지는 대한민국이 몇 년 뒤에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스텔스 전투기 운영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기존 방산 강국의 성공과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운 대한민국은 현재 KF-21 수출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방산 기술과 경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성능 업그레이드와 함께 국산화율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면 KF-21의 매력은 어떤 국가도 피해갈 순 없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